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기 성찰과 사회적인 성찰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어느 틈엔가 성찰이라는 그런 그 단어를 잊어버린 사회가 되었어요. 성찰을 하지 않아요. 지난 4년 동안 우리 사회를 이렇게 정말 그 광풍이라고 할 수 있는 레디컬 페미니즘이 휩쓸었는데 왜 아무도 성찰을 하지 않나요? 정부, 여당 다 성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성찰을 안 하니까 우리끼리 모여서라도 저는 성찰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기 위해서 제가 남성을 성범죄자로 만드는 사회, 비판적 성찰이라는 수식어를 제가 붙였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 지난 4년 동안 어떻게 남성들을 범죄자로 이렇게 올가미를 만들어서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총 개괄적인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레디컬 페미니즘이죠. 현재 이제 2015년 8월부터 이제 발생하기 시작한 이 레디컬 페미니즘은 결론은 무엇이냐? 결국 남성의 성을 고발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건 남성은 이제 성폭력범이라는 어떤 신종 전염병이에요. 이것이 우리 사회를 지난 4년 동안 휩쓸고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는데 올해 12월 25일 날 이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이제 드디어 시행이 되기 시작해요. 이것은 정말 그 여성만을 위한 폭력방지기본법인데 이것을 사실 남성 국회의원들이 주도해서 만들었어요.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정춘숙 의원이 발의하고 자유한국당 김도우 의원이 만든 이 법안이 이제 올 12월 25일 날 이제 이게 시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정말 그 여성들이 조금만 스치기만 해도 이제는 옛날에는 스쳐도 2년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제 스쳐도 이제는 성추행 그런 시대가 이제 다가오고 있는 아주 무시무시한 시대예요. 이 정말 법이 시행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굉장히 큰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남성 국회의원들이 주도해서 만들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좀 인식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무죄 추정 원칙이 사라져요. 그래서 고발만으로 모든 것이 결정이 됩니다. 법 치중의 원칙이 무너지고 있어요. 2015년 메갈리아 인터넷 커뮤니티 생기고 난 이후에 여성 혐오에 대항한다. 그리고 남성 혐오를 목적으로 하는 여성 우월주의예요. 영페미죠. 영페미의 등장. 예. 여기에 이제 할리우드발 미투 운동까지 결합을 한 거예요. 미투 운동은 사실은 여성 운동이 아니었다고 분명히 미투 운동의 창설자가 말했음에도 우리는 한꺼번에 다 이것이 다 들이닥친 거예요. 지난 4년 동안 이런 무시무시한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성폭행, 성폭력 이 개념을 너무나도 확대를 한 거예요. 이게 갖다 붙이면 다 됩니다. 이거는 아주 맞는 요술 지팡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직장, 가정, 사회 완전히 매장 상태에 이르죠. 최근에 황병성 시인이 숨진 채 발견이 되었어요. 한 보름 만에 발견됐는데 이분도 서울 예대 캠퍼스에서 미투의 그 희생자시거든요. 정말 얼마나 많은 이런 희생자들이 재단에 바쳐줘야지 이 광기가 끝날까요? 제가 SJ 레스토랑 사장님하고도 저하고 또 패친이라서 그분이 SJ 레스토랑이 망하고 난 이후에 그 부친이 하는 레스토랑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르바이트생들이 뭐 성희롱했다 그 이상한 얘기를 퍼뜨리면서 레스토랑이 망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한 2해 동안을 막노동을 했어요. 제가 페이스북에서 쭉 보면은 정말 처참한 지경이었어요. 그분이 이 더위에. 그래서 승소를 했어요. 그래서 그 레스토랑을 또 연다고 그래요. 그만큼 얼마나 많은 고통의 시간과 돈과 그렇게 해서 혐의를 벗어도 여전히 뭐 SJ 레스토랑 사장이 뭐 성희롱을 했는데 그런 소문은 여전히 인터넷에서 떠돌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비극적인 그런 일이죠. 부안의 그 중학교 교사 송경진 교사는 정말 그 여학생이 정말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빠지려고 거짓말 한 거잖아요.
결국 그분이 몸에 달아서 자살하셨죠. 정말 이것은 정말 빙산의 일각이에요. 이런 일들은. 이거 좀 빨리 하는 네. 자, 페미니스트들은 이게 왜 안 넘어가지? 되지만 페미니스트들은 악의 근원을 남성의 성이라고 규정을 해요. 남성은 성의 약탈자라고 이런 어떤 그런 사회적 담론이 형성이 되었어요. 이것이 그 레디컬 페미니즘인데 항상 그 남성의 성을 공격을 해요. 성을 집요하게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 상황을 되돌아보시면은 제 말이 실감이 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성단체, 국가기관, 미디어의 여성차별, 그 편향적인 성차별 행태. 이것은 정말 심각하죠. 네. 한겨레 신문은 당당히를 그분하기를 찍었어요. 이게 제 첫 번째 우리 그 곰탕집 사건 때문에 집회를 했는데 그날 한겨레 신문 기자가 5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누이 다 이것은 정말 어떤 성격의 집회인지를 다 설명을 했음에도 한겨레 신문에 바로 그곳 악인을 찍었어요. 저는 이것이 아직도 용서가 안 됩니다. 어떻게 미디어가 이렇게 편향적인 행태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아시다시피 워마드가 주축이 된 불편한 용기가 이제 임의단체를 만들어서 편파수사 규탄 대회를 했죠. 여자라서 빨리 잡았다. 이게 무려 2018년 5월부터 12월까지 6차례 열린 거예요. 이 보세요. 이 부호 보세요. 유땡 무죄, 무땡 뭐 유죄 이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얼마나 험악한 그런 피켓을 들고 그렇게 했는데 정말 워마드의 가장 큰 피해자 홍익대 그 누드 모델, 남성 모델의 인권은 너무나도 짓밟은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그 행자부 장관이나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 불편한 용기 시위에 나가서 그것을 옹호하고 지지하고 민감용 경찰청장은 아이스팩 지원하라고 그렇게 또 어떻게 그 불편한 용기라는 그 팀이 뭡니까? 우리가 정체도 모르는 그런 단체에 우리 18개 부처 중에 7개 부처가 총출동을 해서 이 불편한 용기 여기 운영진들과 만났대요. 만나서 뭐 유튜브를 규제를 하라. 그게 다 유튜브 규제 뭐 그런 것도 시발이 그쪽에서 된 거예요. 그게 2018년을 그렇게 달구었던 일이에요. 저는 워마드의 폭력적 언어는 페미니스트 파시즘이라고 저는 규정합니다. 이 국회의원까지 다 거들었어요. 박지원 국회의원님은 뭐라고 그랬나요? 여러분이 주장이 옳다. 워마드를 이해해야 한다. 반성이 필요하다. 반성을 누가 반성을 해야 되나요? 이게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현 주소예요. 이게 뭐 여러분 오래됐나요? 지난해 10월 달이에요. 지난해 10월 달에 벌써 아직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워마드를 이해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언론들이 얼마나 많이 그 불편한 용기팀을 지지를 했습니까? 한 3,000명, 5,000명 모인 거를 몇만 명 모였다고 확대하고 언론이 정말 이런 식으로 해서 마구마구 부풀려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 오늘 그 행사를 주최한 당당인은 분명히 반혐오 사법정의 구현이라는 그런 기체에 결성된 단체예요. 저는 이 당당히 여기 창립 멤버이기도 해요. 같이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정말 그 한겨레 신문의 그 넷 우익이라는 그런 어떤 그 낙인이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는 드디어 이제 성인지 판결, 성인지 감수성 판결, 법무부와 대검찰청 성폭력 수사 매뉴얼 개정, 여성폭력 방지 기본법 등 남성을 상대로 성범죄 연속 고리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서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많은 계속 만들어 나가는데 저는 이 자리에
많이 정말 압도적으로 남성분들이 모였는데 정말 이 문제는 심각하게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법도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성인지 감수성이 이제 사건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썼다시피 성인지 감수성 용어는 2018년 4월 대법원 판결에서 처음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요. 네. 그리고 재판부는 양성평등을 실현하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잊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 성인지 감수성 참 모호하고 정말 개념이 불분명한 용어예요. 이것을 성폭력, 성범죄 이걸 적용을 시킨다는 거. 네. 이것이 어떻게 여성의 심리나 처지를 과연 대변할 수 있는가? 정말 이게 정말 너무나 모호한 개념이. 예. 그 다음에 이제 법무부에서 대검찰청 성폭력 수사 매뉴얼을 발표를 하고 이게 이제 성폭력 수사 매뉴얼 개정도 굉장히 무시무시해요. 이것도 성폭력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때까지 성폭력 무고 수사를 중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료에 있다시피 쭉 이렇게 법무부가 보도 자료를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폭력 고소 사건은 무고 수사 시 성폭력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때까지 수사를 중단하는 것을 이렇게 성폭력 수사 매뉴얼로 개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남성일 경우에 성폭력 수사 매뉴얼이 적용이 될까요? 이 적용이 안 되는 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대검찰청 폭력적인 불법적인 성폭력 수사 매뉴얼을 중단하라는 어떤 그런 청와대 참여위원 청원도 있었고, 그렇지만 뭐 참여 인원이 뭐 20만 명이 넘으면은 뭐 하겠습니까? 이게 효과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이렇게 해도. 이게 하여튼 남성에게 극도로 불리한 그런 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성만의 제가 여기 무고죄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소유의 사실을 신고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 이게 무고죄인데 이게 이제 남성에게 해당이 안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여성만을 위한 여성폭력 방지기본법이 지난해 12월 7일 날 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고, 자, 정주숙 의원이 이제 대표 발의를 했어요. 여기에는 여성만을 위한, 남성은 빼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서 반발하는 남성들은 뭡니까? 바로 백넷이죠.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제가 중요하게 쓴 게 여성이 가하는 성폭력, 데이트 폭력은 하찮은 것을 간주하거나 무시하거나 과소평가를 해요. 그리고 페미니스트들이 여성들에게 가하는 폭력, 이거는 금기예요. 페미니스트는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성 단체들이 이렇게 말해요. 도대체 어떤 성폭력 피해자가 아니면 말고식의 고소를 한답니까? 여성 단체들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알다시피 최근에 빈번하게 여교사들이 성추문이 빈번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충북의 여교사, 논산, 창원, 인천의 기간제 여교사가 자신의 제자를 상대로 성관계를 하고, 근데 이제 합리한 성관계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사가 제자와 하는 것은. 그런데 왜 이게 13세 미만이면 처벌받는 어제 강간죄에 해당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국회에서 이 입법학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서구나 미국처럼 16세 미만이면 어제 강간죄에 해당되게 연령을 높여야 돼요. 서구에서는 아무리 서구가 이렇게 자유분방한 어떤 그런 성적인 게 있어도 미성년자와 이 성관계는 엄격하게 다스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 충북 여교사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나요? 교단에서 이 충북 여교사 같은 경우에는 원천 배제를 해야 돼요. 이게 지금 여교사들이 사실 굉장히 비율이 높잖아요. 거의 87%, 84% 이렇게 가까이 돼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남자 교사를 못 만나는 그 비율이 거의 한 60%가 넘어요. 그 정도로 여교사가 압도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어떤 그런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제가 페미니즘과 미투 운동에 편성한 여성들이 허위 고소 사례를 제가 뽑아봤는데 사실은 이게요 빙산이 일각이에요. 그냥 언론에 난 것만 대충 해서 뽑았는데도 너무너무 양이 많아서 뽑을 수가 없어요. 이게 여성들이 허위 고소가 너무나도 심각한 게 결별 통보하자 성폭행 당했다 허위 고소, 성관계지 남성이 잠적하다 모텔에서 뭐 성폭행 당했다면서 허위로 이제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뭐 또 불륜 들킬까봐 내연남을 성폭행으로 고소하고, 서로 이제 남성과 내연관계였거든요. 근데 이제 합의해서 성관계를 맺었지만은 남편에게 불륜 사실을 들키자 내연남을 또 무고로 고소하는 거예요. 빌린 돈 갚지 않으려고 강간당했다고 고소장을 제출하고, 결혼 거절 당하자 강간당했다고 고소장 제출하고. 근데 이 여성은 이미 수차례 이제 무관 전력이 있었어요. 불륜 사실이 탄로하자 상대방을 성폭행범으로 고소하고, 합의범으로 성형수술을 하려고 채팅으로 만난 남성을 허위로 이제 고소하고. 그 다음 또 진짜 재밌는 게 있어요. 골목길로 들어가자고 집 앞에 내려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택시 운전사가 거절을 하니까 성추행 당했다고 또 고소하라고. 예, 이런 게 참 정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재수생 남학생이 평소 알고 지내는 유학생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는데 유학생이 이제 성폭행으로 또 고소를 하고. 근데 이게 이제 다행히 이제 이 학생은 메신저와 통화 기록이 다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무혐의 이게 처벌을 받았죠. 그 다음에 이제 성매매 후에 남성이 돈을 훔쳐서 도망갔어요. 그래서 성폭행 당했다고 신고했는데 또 그런 경우도 있고. 정말 이게 사실 이게 언론에 몇 가지 난 것만 뽑았지 사실은 너무너무 많아요. 이런 게 여성들이 허위로 하는데, 요즘에는 나이 드신 분들 사이에도 이런 사건이 많이 일어난대요. 할아버지들, 할머니들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내 일이 아니면 남일 같지만은 정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언론과 여성계의 성폭행 폭력 가짜 통계예요. 이거 보세요. MBC에서 기자가 이게 한 거예요. 지난해 40만 명이 넘는 여성이 가정폭력으로 목숨을 잃었다고 MBC에서 기사가 이렇게 뉴스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 믿어요. 우리나라가 이제는 40만 명이나 여성들이 이게 폭력으로 목숨을 잃는단 말이야. 페미니스트 들고 일하고 난리가 났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남녀 전부 합쳐서 모든 사망원인 암, 교통사고 다 합쳐도 30만 명이 채 안 돼요. 그런데 40만 명의 여성이 가정폭력으로 목숨을 잃었다고 이게 전형적인 가짜뉴스잖아요. 이런 허위 보도를 방송국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거는 정말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페미니스트를 믿고 있더라고요. 남녀 총 합쳐서 30만 명도 안 되는데. 그런데 이게요, 페미니스트들은 전 세계 공통이에요. 미국 경우도 페미니스트들이 통계 조작을 아주 굉장히 잘해요. 미국에 아주 유명한 그 젠더 평등 연구가라는 캐스린 헨슨이라고 있는데 매년 거의 400만 명이 여성이 남성에게 맞아서 사망한다고 보고서를 발표를 했어요. 미국에서 매년 400만 명이 맞아 죽는데요, 남성에게. 그리고 성폭행이 59% 증가했다? 그런 통계 자료를 제시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웃기는 게요. 실제로는 여성의 연간 사망자 수가 미국에는 100만 명도 채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망 원인 모두 다 합쳐서. 그러니까 이게 페미니스트들이 통계 조작이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400만 명이 죽는다고 그랬는데 여성 100만 명도 안 죽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그래서 이게 그 크리스티나 코프 소머즈라고 또 페미니즘을 비판하는 유명한 그 젠더 연구가가 도대체 이 400만 명이 죽는다는 통계가 어디서 나왔느냐 정보를 요구를 했더니 그냥 뭐 연구 조사에 의해서 나왔다고 그냥 얼버무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거랑 똑같잖아요. 우리나라도 해마다 40만 명이 여성이 가정폭력으로 사망한다. 미국에는 400만 명의 여성이 성폭력으로 이런 게 다 통계 조작이고 거짓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통계를 볼 때 정말 정확히 봐야 되는 거예요. 페미니스트의 통계 조작이 정말 너무나 큽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맺는 말인데요. 이제는 미투 법안이 줄줄이 이제 만들어졌어요. 계속해서. 그래서 이제 성범죄법이 굉장히 강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피해자들은 누굴까요? 586 세대는 아니잖아요. 586 세대들은. 이미 기득권 누리고 다 누리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소외되고 위축되는 청년들인 거예요. 젊은 세대인 거예요. 2030. 그러니까 이 중세기식 공개 결혼 재판이 우리 사회를 너무나 지금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녀 성대결, 성전쟁. 이거는 문제가 정말 너무나도 우리 사회의 크나큰 문제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성들이 성폭력 피해자임을 위장하고 이 악질 무고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대하고 그런 거예요. 남성들에게는 무관용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팔배에서 성관계를 하고도 성폭력 피해자인 것처럼 거의 고소하고 한 그런 사례가 너무 급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오병근 변호사님이 그런 사례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하는 걸 좋은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는 성폭력 피해자로 위장하는 무고죄는 엄벌에 처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가장 최근에 발생한 광주 데이트 폭력 사건. 그거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뀐 사건이잖아요. 그 남성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구치소에 8개월을 15일을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직접 CCTV를 차지 않았으면 그 남성은 3년 살았대요. 그 정도인 거예요. 네. 우리가 뭐 이수연 폭행 사건도 그렇잖아요. 여성 일행이 먼저 욕설하고 먼저 폭행했음에도 몸싸움이 일어나니까 결국 쌍방 폭행으로 결론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매 맞는 남편들도 엄청 증가하고 있어요. 이것도 페미니스트나 여성단체들 말하지 않는 거예요. 몇 가지만 찾아봤는데 잠자는 남편에게 끓는 물을 붓고 흉기를 귀두를 안에 남편을 프라이팬으로 때려서 몸을 묶은 다음에 방치해서 남편이 숨지고 그 조연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남편도 뭐 우리가 그 방송에서 나다시피 상처 폭행 폭언에 시달렸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발생한 그 고유정 그 전 남편에 대한 전대비물의 그 잔혹한 살인. 여성단체에서 참 조용해요.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일부예요. 이런 사례는. 정말. 일부예요. 그런데 사실 남편 학대, 데이트 폭력이 증가하고 남성들이 피해를 보지만은 사실 남성들이 상담소를 찾거나 이게 피해를 호소하기는 정말 어려운 거죠. 여성단체가 뭐 수천 개, 3천 개, 4천 개 얼마나 많아요.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는. 그래서 남성을 위한 단체는 한 곳도 없어요. 남성들이 억울하게 이렇게 당해도 상담소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여성가족부는 지금 뭐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이제 후보자가 청문회가 진행 중이지만은 그분도 또 딸이 또 보사 때 책을 써가지고 연세대 법계를 또 어둠의 경로로 들어갔는지 좀 이상하게 또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전 여가부 장관이, 진섬 여가부 장관이 엄청나게 이게 남녀 갈등을 조장하고 남녀 분리 시대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페미니즘, 레디컬 페미니즘의 특세가 남성들을 궁지로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장차 어떤 시대가 될지 저도 사실은 예측은 하기가 참 힘들어요. 늘 여성은 약자, 여성은 피해자, 그 서사만 늘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것이 남성들을 성차별하고 남성을 차별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법은 공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에나 법에 불림해서는 안 되죠. 법 집행이 성차별적이면 법이라는 이름의 또 다른 폭력이에요. 그것은 국가가 폭력을 하는 것이고 법이 폭력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남성분들은 지난 4년 동안 우리가 무슨 일이 있었나, 그들이 한 일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예,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경각심을 갖고 도대체 우리가 남성들이 자신들을 정말 이제는 살아가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한번 좀 깊이 성찰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제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